주식 투자가 언제 그러면 하기가 진짜 제일 좋으냐? 물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물가 잡혔네? 한다면 앞으로 기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가격 조정이 올 때 조금 일부는 이 해치 차원에서, 왜냐하면 (30년간) 사라졌던 인플레이션이 돌아왔는데, 그럼 투자는 좀 더 직접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될까요? 뭐 과거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원인 규명까지 철저하게 해 나가면서 과거를 보면 좀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저는 1970년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시나리오 일본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혹시라도 시나리오 일본으로 가서 뭐 인플레이션이 왔다 사라졌다 이 계속 출렁거리는 상황이 왔을 때 1970년대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는 꼭 이대로 간다는 뜻이 아니라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1970년대는요, 총 3번의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좀 특이한 건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는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심지어 1972년부터 한 2년 동안은 주가가 거의 뭐 반토막이 났었어요. S&P 500 지수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오면 주가가 폭락을 하고, 그러면 이제 긴축 정책을 쓸 거 아니에요, 연준에서. 과거의 연준도 다 1970년도 할 만큼 했습니다, 노력은. 근데 그럼 이제 물가가 잡혀요. 그럼 물가 잡혔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인플레이션이 70년대 중반에 오니까 또 주가가 폭락하고, 그 다음에 다시 79년, 80년에 이제 폴 보커 직전에 또 물가가 또 오르니까 또 역시 긴축 정책을 쓰고 주가가 폭락을 했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1972년부터 한 10년 동안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살짝 하락했어요. 이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는데,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어떤 물가가 올랐다 말았다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제가 보기엔 주가가 막 정말 엄청나게 기록적으로 오를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럼 주식 투자는 이제 하면 안 돼요? 이건 아니고요. 오히려 진짜 엄청난 기회가 올 수 있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1970년대 진짜 중요한 건 사실은 1982년부터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가가 잡힌 해가 82년입니다. 자, 그때 1982년에 S&P 500 지수가 100이었는데 18년 뒤에 S&P 500 지수는 얼마였냐? 1500이 됐어요. 미국 증시 역사에서도 15배나 이렇게 오른 적이 굉장히 드물거든요. 이게 제가 얘기하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얘기하니까 갑자기 즐거운 표정이 되는데. 자, 이렇게 엄청나게 82년부터 2000년까지 오른 이유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자, 원래는 인플레이션이 오면 실물인 주가는 올라야 되는 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니까. 주식은 어쨌든 실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주가는 이렇게 실물하고 이렇게 해서 실물이니까 당연히 물가만큼 올라야 되는데, 왜 못 오르는 거죠, 주가가? 그 이유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 정책을 하니까 못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10년 동안 못 올랐단 말이에요, 주가가. 10년 동안 지지분이하고 막 출렁출렁 하다가 그 사이에 물가는 10년 동안 몇 배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실물이란 말이죠. 근데 더 이상 금리를 이제 막 폴 볼커처럼 20% 올리지 않아도 된다면 이 갭을 한꺼번에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실물이니까, 주가는. 그래서 82년부터 2000년까지 이렇게 S&P 지수가 15배나 오른 이유가, 그동안 응축됐던, 물가는 쫙 올라가는데 그동안 금리 때문에 억눌려 있는데, 기업들은 생각해보세요. 이 볼펜을 팔 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걸 100원에 팔다가 물가가 거의 한 10년 사이에 10배 올랐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1000원이잖아요. 그럼 이 기업의 가치도 당연히 그에 맞춰서 어느 정도 올라야 되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따라갑니다. 물가만 잡혔다고 한다면.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언제 그러면 하기가 진짜 제일 좋으냐? 물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물가 잡혔네? 한다면 갭을 따라가니 당연히 주식 투자는 그 관계에서 좀 우리가 좀 굉장히 주의 깊게 앞으로 기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근데 언제 물가를 잡을 수 있느냐? 파월 의장한테 달렸어요. 그분이 어깨가 무거운데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부동산은 그럼 어땠느냐? 1970년대에 부동산은 주가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땠냐면 1972년부터 10년 동안 주가는 좀 지지면에서 떨어졌지만 오히려 부동산의 실질 가격은 거의 물가랑 비슷하게 올랐으니까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똑같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1970년대랑. 왜냐하면 그때 1970년대는 원래 부동산 가격이 높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계속 따라갈 수 있었던 건데, 부동산 가격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주식만 말씀드렸지만 세계화 시절에 어떤 일이 생겼냐? 물가가 좀처럼 안 올랐잖아요. 그리고 저금리가 계속되니까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물가보다 무려 3배나 더 빨리 올랐습니다. 이건 진짜 특이한 현상인데, 이 로버트 슐러 교수라고 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 한 130년 동안 미국의 부동산 가격을 연구했는데, 자, 이 케이스 실러 전미 주택 가격 지수를 보시면 돼요. 원래 100년 동안은 어땠냐? 미국의 주택 가격이
대체로 물가만큼만 올랐어요. 이건 진짜 거의 100년 동안 지켜지던 중요한 법칙이었는데 이게 깨진 게 언제냐? 1990년입니다. 이때 케이스-실러 전미주택가격지수가 80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그래프 보세요. 300이 훨씬 넘었거든요. 304까지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저금리 그리고 저물가가 이 세계화 때문에 한 30년 동안 유지됐기 때문에 자, 이게 무려 3배가 넘게 실제가 엄청나게 오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자칫하면 이게 물가 수준으로 다시 맞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물가가 막 빠르게 올라서 집값을 따라가면 되겠지만 혹시 그 갭이 빠르게 메워지지 않으면 이 둘이 집값도 하락하고 물가도 오르는 요 만나는 지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130년 동안 지켜졌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집값은 물가 정도 오른다. 이게 이번에도 다시 재현될 수 있는데 그 모색을 해가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좀 흔들릴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원자재 투자나 이런 데 좀 관심을 갖거나 이런 데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원자재 얘기를 좀 하면서 원자재 투자 얘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원자재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네. 원자재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이제 원자재 투자 관심을 가져볼 만하죠. 왜냐하면 더 이상 값싸고 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좀 더 비싼 신재생을 쓰던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원유나 이런 어떤 화석 에너지를 쓰거나. 근데 둘 다 비쌀 거예요, 한동안은. 왜냐하면 양쪽 다 지금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 신재생을 확 갈 수도 없고, 10년 동안은. 그리고 화석 에너지를 완전히 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엔 이게 이상한 불편한 동거가 한 10년 정도 계속될 거거든요.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죠. 안 그러면 뭐 지금처럼 이상기후가 계속 가면 큰 문제가 될 테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원자재 투자를 할 것이냐. 많은 분들이 이제 원유 선물을 살 것이냐 아니면 뭐 이런 데 ETF에 투자할 것이냐. 근데 문제점은 이 선물의 ETF나 이런 데는 롤오버 과정에서 이게 뭐 3월물에서 6월물로 옮겨가거나 이럴 때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 상품 구조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 방식인 아예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그린 에너지 주식 사고, 그 다음에 화석 에너지 주식 사고,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 가격은 앞으로도 좀 여러 가지로 좀 골치 아픈 문제를 계속 만들어낼 거고요. 그린 에너지와 그 다음에 이제 화석 에너지가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 이제 한쪽은 이제 새로 떠오르는 별이고, 또 이제 한쪽은 지는 해긴 하지만, 이제 문제점은 둘이 이제 이 불편한 동거가 계속되는 동안은 이제 워렌 버핏처럼 그린 에너지에 좀 더 이제 집중했지만 이 화석 에너지에 살짝 지분을 넣어두는 그런 방식으로 원자재 투자를 하는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 방송을 하는 시점에선 상당히 비싼 상태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엑슨모빌이든 뭐 쉐브론이든 뿐만 아니라 그린 에너지 관련 뭐 태양광이든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최근 근래 한 3년 동안에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사야 된다 이런 걸 떠나서 가격 조정이 올 때 조금 일부는 이 해치 차원에서, 왜냐하면 다른 주식과 좀 성격이 다르거든요. 주가의 방향과 똑같지 않습니다. 이 주가가 나쁠 때 올라가기도 하고 에너지 가격은 오히려 반대로 움직일 적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해지 차원에서 원자재 투자를 원자재 선물보다는 주식 형태로, 다만 지금 상당히 비싸니까 지금 조정이 있을 때 조금씩 해주는 것도 워렌 버핏을 따라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원자재 말씀해 주셔서 책에서 이제 한 꼭지 중에 하나 담당하는 게 에너지잖아요. 네. 에너지에서 탄소 중립 이제 가능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이 있던데, 사실 세계화에서 탈세계화로 가면 이게 꼭 대빵이 있을 때는 대빵의 말을 따라야 되겠지만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뭐 탄소 중립 또는 뭐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그쵸. 빨리 될수록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상 기후가 진짜 심각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특파원보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8년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제 8년 동안 제일 큰 변화가 이제 그 방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변화를 느끼잖아요. 보이겠죠. 이상 기후 기사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8년 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상기후 뉴스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젠 정말 이상기후가 피부로 와서 이대로 가다간 진짜 인류가 너무나도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 세대에는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 자녀나 손자 세대에 있을 줄 알았는데, 손자, 손녀 세대가 아닌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 세대가 이 직격탄을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야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아주 험난한 길들이 있거든요. 이제 처음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아주 빠르게 처음부터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미국의 실수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미국 같은 나라는 정말 복받은 나라긴 하잖아요. 왜냐하면 뭐 에너지라면 에너지, 식량이라면 식량, 뭐 인재도 많고 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미국에 복받은 현상, 2008년부터 두드려졌던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셰일가스, 네. 셰일 오일. 이거 진짜 혁명적이었죠. 셰일 오일, 셰일가스가 개발된 이후에 미국이란 나라가 어느 정도로 강력한 산유국이 됐느냐. 하루 생산량이 이제 2010년만 해도 이 셰일 오일 같은 경우에 100만 배럴밖에 되지 않았는데 19년에는 이게 800만 배럴로 세상에 이게 어떤 에너지가 이게 8배로 늘어난다는 게 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이 전체적으로 1200만 배럴인데 네. 그중에 3분의 2가 셰일 오일이 될 정도로 셰일 오일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게 됐더니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되면서 그야말로 어깨에 힘 제대로 들어갔죠. 물론 뭐 세계 최강의 국가기도 한데 이제 그동안 그나마 걱정하던 게 에너지였단 말이죠. 근데 에너지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자유로워지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 갑자기 이 손익계산서가 달라진 지역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에너지가 그래도 조금 찜찜할 때 미국이 그냥 전통적인 석유만 파냈을 때는 중동이 중요했잖아요. 네. 근데 셰일 오일이 딱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거 뭐야 이거 중동? 이거 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중동에 대한 태도가 묘하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중동 그러면 너무너무 중요한 지역이어서 미국이 국력을 기울여서 무슨 일이 생겨도 중동만은 지켜야 되고 사우디 어떻게 될까 봐 그냥 거기다가 뭐 무기도 몰아주고 다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탁 태도가 바뀌면서 오바마 대통령 때 사우디가 제일 싫어하는 이란 핵 합의를 합니다. 사우디 입장에서 완전히 분노했죠. 네네. 거기다가 9.11 테러 책임 묻겠다는 법안까지 통과시켜서 그야말로 사우디가 제일 싫어할 것은 다 골라서 했어요. 오바마 대통령 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었을 때 처음에는 사우디하고 이렇게 막 관계가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게 바로 시리아에서 철군한 거. 그리고 쿠르드족을 사실상 배신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우디도 옆에서 보다 보니까 미국을 믿을 수가 없네? 이런 불신을 준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별로 사우디한테 안정감을 주는 대통령이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사우디 입장에서 최악을 만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우디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사우디 입장에서는 갑자기 바이든 대통령이 나타나서 너를 왕따 시킬 거야. 이건 빈살만 왕세자 입장에서 네. 아니 외교적으로 이게 정말 상대방을 너무 우습게 보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너무 자신감이 뿜뿜하셨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사우디하고 완전히 틀어져 버렸죠. 그러다 보니 뭐 최근 들어서 지금 이 방송할 때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11월 달에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200만 배럴이나 감산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우디가 진짜 미국하고 예전에는 정말 우호 관계여서 모든 게 지금 잘 좀 그래도 협조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셰일가스, 셰일 오일 여길 너무 믿었던 거죠.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네. 아니 그 미국이 믿었던 셰일 오일 어디 갔냐? 네. 그거 믿고 지금 중동한테 이렇게 큰 소리 쳤던 거 아니냐? 그렇죠. 그죠? 셰일 오일이 지금 병목 현상에 걸렸습니다. 예전에 셰일 오일을 진짜 믿고 여기서 막 펑펑 쏟아져 나오니까 미국 믿었거든요. 그리고 증산이 팍팍 되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무슨 정책을 썼는지 아시죠? 이 석유에 대해서 엄청난 규제를 해버렸습니다. 국유지에서 석 달 동안 개발하지 마. 아예 석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정부의 규제 리스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잘못해서 석유에 투자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월가에서 돈을 안 빌려줘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 2035년까지 태양광 비중을 40%로 늘리겠다. 지금 미국의 태양광 비중이 4%입니다. 이걸 10배로 이게 가능한가? 이거 지금 계산, 저 솔직히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태양광 얘기를 하면서 좀 더 할 건데, 되게 어려운 지표지만 문제는 그래 버리니까, 야, 석유 더 개발하면 이거 팔 수 있겠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셰일가스를 지금 있는 기존의 이제 셰일가스 유정에서 30%씩 해마다 늘려나가면 몇 년 안에 고갈되고요. 지금 파는 만큼 딱 요 정도만 파면 한 1, 20년 뒤에 고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업체 입장에서 새로운 이 셰일가스 유전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셰일 유전을? 없죠. 왜냐면 10년 뒤에는 2035년 되면 태양광이 40% 그리고 뭐 전기차로 다 바꾼다는데? 그럼 이제는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개발 안 하면서 있는 걸 최대한 1, 20년 동안 뽑아내는 게 석유 개발 업자로서 셰일가스 업자, 그러니까 프래킹 업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프래킹 업자에서는 그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신규 셰일가스가 개발이 안 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막 협박됐어요. 야씨, 너 개발 안 하면 너 세무조사 뭐 이런 식으로. 세무조사 아니었죠. 미국은 좀 다른 방식이지만 온갖 협박을 했는데 그런 법안이 통과될 리가 없기 때문에 우습게 봤죠. 그래서 지금 이제 증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전통적인 어떤 에너지 화석 연료하고는 지금 이제 굉장히 멀어진 거예요. 국내에서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말이 안 먹히고 사우디한테도 지금 말이 안 먹히고. 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 남은 건 이제 테러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신재생 빨리 가속화. 그래서 갑자기 태양광 2035년 뭐 40%. 와, 이거 가능할까? 왜 이게 제가 어렵다고 했냐면 이제 신재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재생으로 가는 게 지금 현재 쉽지가 않은 게 그 가는 길목마다 중국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태양광을 하려면 이제 태양광 이제 발전 설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단계별로 모듈 단계 뭐 이런 단계들이 있을 거예요. 셀 단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뭐 단계별로 엄청나다면서요? 네, 70에서 97%뭐 단계별로. 완전히 1등은 나중 문제고 70%에서 97%. 그러니까 중국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태양광을 갑자기 2035년까지 40% 간다니까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막 태양광 짓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짓는데 문제점은 이게 동남아에서 태양광 모듈이나 이런 걸 수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원산지를 또 따져보니까 다 중국 거야. 그래갖고 생산 중단. 이게 정말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2035년까지 40%가 되겠나? 이게 다 중국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죠. 이게 까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겉에는 뭐 예를 들어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이렇게 되는데 딱 까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 그게 지금 태양광에서 그러니까 지금 진작에 좀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우리도 아쉬워요. 왜냐하면 어차피 태양광으로 좀 가려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듈을 만들거나 이런 단계에서 우리가 좀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완전히 시장을 먹었거든요.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력도 중국을 피해서 풍력을 하기가 참 힘들게 물론 태양광만큼은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 않지만 풍력도 굉장하고 그리고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의 가장 큰 문제가 간헐성이라 그래서 햇빛이 쨍쨍할 때만 이게 되고 풍력은 바람 불 때만 되니까 에너지 저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ESS. 근데 이게 배터리 같은 거 이런 것도 그 길목마다 다 중국이 지키고 있어요. 중국이 뭐 전해질 이런 단계별로 시장 점유율이 다 50%가 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사면 초가입니다. 이 사면에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다 들리는 거죠. 이게 지금 석유에 의존하자니까 사우디 형님 제발 좀 이러거나 아니면 사우디 협박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다가 지금 신재생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길목마다 중국. 그러면 앞으로 갈 길이 참 험난하다. 가야 되는 길이긴 한데 그래서 못 간다는 뜻은 아니고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난관을 아무래도 넘어서야 됩니다. 진짜 어려운 일들이 그럼 바이든은 그래서 실제적 결론적으로 어떤 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남은 길은 신재생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란 나라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것이냐 이게 진짜 심각하고요. 중국을 배제하려고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태양광이 예전에는 이제 발전 단가가 엄청났는데 이게 점점 내려오면서 그래도 좀 많이 비슷해졌어요 예전보다. 그래갖고 이젠 태양광 해볼만 하네. 근데 중국을 빼면 다시 단가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중국 배제해버려. 그랬더니 당장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야 중국산 리튬 쓰지 마. 그러면 이제 중국 리튬을 배제하고 다른 리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싸지죠. 코발트 야 너 중국 거 빼. 그렇게 당연히 코발트 이제 비쌀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배터리에서도 일어났고요. 이제 태양광을 만약에 태양광은 아직은 이제 특별한 조치가 없는데 만약에 태양광에서 중국산을 배제하려고 무슨 조치를 내놓으면 아마도 모듈 가격이 몇 배가 되겠죠. 그러면 또 전환 속도가 느려지겠죠. 지금 태양광이 단가가 내려간 거 오직 이 중국에서 대량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조금을 많이 주니까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어쨌든 에너지 패권 경쟁이 더 뜨거워진 거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로 봐야 될까? 그냥 이상 기후 요거 때문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그냥? 이 에너지만큼 지금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는 분야가 없습니다. 이 한동안 우리가 플랫폼 경제, 뭐 메타버스 막 그러다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게 간단한 거거든요. 우리가 뭐 플랫폼 경제든 뭐든 막 그런 것들이 경제가 막 좋을 때는 잘 나갔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일부 특수가 있었지만 바로 이게 지금 이제 경제가 악화되니까 제일 먼저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는 게 뭐냐? 이론적 소비거든요. 메타버스 소비를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먹고 살기 정말 풍족하고 내일 먹고 사는데 우리가 걱정이 없었을 때는 그 소비를 하겠지만
당장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 어떤 실물 소비가 당장 급하잖아요. 내가 당장 예를 들어 영국 사람들은 지금 물가가 10% 넘게 오르고 있는데 유럽 사람, 덴마크 이런데 막 10%씩 넘어요. 그 내가 사 먹던 채소가 예를 들어 뭐 당근 뭐 한 봉지에 2,000원 하던 게 2,500원이 갔는데 당근을 사는 게 중요하지. 메타버스에 계속 돈을 쓸 수가 없는 상황. 없죠. 자,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에너지 전환 문제는 좀 다르거든요. 에너지 전환은 이상기후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에너지 전환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잡으면 그게 미래를 지배하거든요. 자, 지금 세계 패권은 어떤 때마다 바뀌었냐 하면 산업혁명이 일어난 다음에는 그 패권을 장악한 나라가 세상을 지배한 겁니다. 석탄 패권 어떤 나라가 갖고 있었죠? 영국. 그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영국의 탄광이 많았어요. 그래서 석탄 패권은 사실 영국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석유 패권으로 바뀌면서 처음에 석유가 많이 나던 나라가 선진국 중에서 미국밖에 없었어요. 중동이 미처 개발되기 전에 석유는 거의 미국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패권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미국으로 넘어간 게 석유 패권 시대에 미국이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자, 앞으로 차세대 에너지를 지배하는 쪽이 세계 패권을 장악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건 어떻게 했는지 저도 참 미스테리하긴 한데 앞서고 있네요. 네, 신재생의 길목을 잡아놨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 묘한 상황이라 이 패권 전쟁에서 반도체 패권 전쟁만큼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없으면 반도체도 못 돌리니까. 그래서 더 치열한 전쟁이 곧 에너지 패권 전쟁에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의 기회도 거기서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버핏이 자꾸만 에너지에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버핏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따라 투자하면 안 되는 게 버핏은 쌀 때 사놨습니다. 쌀 때. 네, 그래갖고 지금 버핏의 에너지 투자 비중은 많이 늘어났죠. 근데 다른 분야는 지금 늘린 데가 특별히 없는데 에너지만 늘렸다는 것, 그것은 그린이든 아니면 뭐 화석이든 버핏의 해안은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패권 전쟁이 훨씬 더 가열될 거고 앞으로 이 전쟁터 중에 반도체에 이어서 에너지 전환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